XSFM입니다. I, D, W, K. 어떤 사고는 초동 대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똑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잘못된 선례가 되어 반복되거나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겨 체제, 국가, 나아가 사회와 타인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은 많이들 기억하시겠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7년의 첫 번째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실망스럽게도 다시 저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33번째 목요일 순서입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좋네요. 이런 것 제가 안 읽고. 지금 2016년 이후로 이거 제가 안 읽어본 거는 거의 처음은 아닐 거예요. 윤수민도 시켜보고 유면상 PD도 시켜봤는데 이 정도 기본 콜이 나와주는 건 또 처음이네요. 속 편합니다. 저희 방송사가 난민 수용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놀러와서 갈 곳이 없어진 공부노동자 홍소라 석사를 잠시 여기 묵게 하면서 일도 시키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소라입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에 어떻게 추방당하셨나요? 너 같은 거지는 이제 그만 공부하고 나가라. 네. 몇 년 전에 요파 씨의 사연 보냈었잖아요. 그렇죠. 돈 안 나온다고, 네. 돈도 안 나오고, 이렇게, 노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일해서 어떻게 하냐. 네. 이러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학교 측에서 네. 관리를 잘 해주셨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네. 거지는 아니고요. 청취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 이게 매우 우파적인 가치관이죠. 예. 맨손으로 프랑스에 가서, 길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다가. 진짜 그랬어요. 알아. 예. 이제 자랑스러운 월급쟁이가 된, 예. 홍소라 석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월급이 들어오니까. 네. 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월급이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내가 예를 들어 맛있는 샐러드 드레싱이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장비, 건강식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런 표현을 하는 거 들어봤는데 월급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맞아요. 그죠? 우리같이 월급 생활 안 해보던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낼 수 있게 됐다는 것. 최악이야. 집주인 불쌍해서 어떡해. 월세를 안 밀리게 됐다. 그리고 이제 세탁기를 돌린 다음에 건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이 좀 아직도 습도가 좀 높아서. 네. 그래서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말리거든요. 그때 센트,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원짜리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모아서 하나하나씩 세서 가져가지 않아도 되게 된 거. 카드 띡대고 막. 아니, 카드는 안 돼. 카드는 아직 못 만들었어요. 카드는 안 돼요. 대출은 아직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대출부터 하려 그래. 요즘에 집이 너무 사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월급 5달 모으면 집 삽니까? 공부노동자 홍소라 석사를 거두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감사합니다. 예. 광고를 듣고 와서. 중요한 건 홍소라 석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리퀘스트로 인해서 기묘한 이야기가 원래 올 가을에 돌아올래다가 1년에 한 번이니까 좀 땡겼습니다. 올 여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광고 이후에 독점거래위원장과 에디터 윤세민 기자를 만나고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days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야, 하나만. 야, 빨리 내놔봐. 있는 거 알아. 좀. 가끔은 나도 너한테 달라고 해서 얻어쓴 기억을 갖고 싶다. 반대의 경우가 없었지 아마. 미안하다. 바쁘지만 않았어도 만들어서 썼다 진짜. 누가 원자재를 모르는 줄 아나. 일본이랑 미국은 창호지로 만들어서 싸냐?
장난치지 마라. 잘 만들고 체갑. 29 days. (3D올) 흡수 울트라 슬림. 잘 만들고 체갑. 29 days. 29데이즈 이벤트 및 상품에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소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랑분들이 많이 샀어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 독점으로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엑세스몰에 입점한 그 광고주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작은 규모의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한국 레노버도 사무실 가보면 되게 작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판매에 필요한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뭐 광고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문구에 대해서 상의도 드리고 광고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XSFM만이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29 days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막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혼꾸녕을 냈죠. 물건을 생산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람에 네. 뭐 그런 이벤트라든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더라. 그렇습니다. 원시인들이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네. 이래라 29days. 그렇습니다. 29 days. 일도 하고 네. 절도 해라. 일환으로 이번 이벤트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후기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뽑았습니다. 네. 먼저 6월 2일에 김하나님이 적어주신 후기. 6월 2일에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6월 2일은 제 입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뽑았습니다. 네. 저보다 할아버지 이상의 군번입니다. 네. 그리고 7월 5일에 정인희님이 적어주신 후기. 정민희님이요? 정인희. 정인희님. 네. 네. 참고로 7월 5일은 제가 서울로 이사 왔던 날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다. 잘 써주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힘내라 29 days. 네. 2탄이 조만간에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당첨되신 두 분은 본인 확인, 뭐 간단한 확인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무슨 여권 번호를 요구하고 미국 비자 발급받듯이 복잡한 걸 하진 않습니다. 본자가 본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29 days 10팩을 보내드리죠 아마? 예, 패밀리 세트고요. 네. 한 팩에 16개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럼 160개. 네. 집에 둘 곳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저장 공간을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당첨되신 두 분. 네, 그리고 방송이 나간 날부터 네. 2주간. 네. 8월 3일까지죠. 8월 3일까지. 10+1. 네. 이벤트 진행한다고 합니다. 패밀리 세트를 사시면 한 팩을 더 끼워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버나이트 모델을 요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액세스몰이 아니어도 29 days 이용해주시는 분들 중에 많다는 사실을 29 days의 경영진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들은 생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티를 잘 못 낸다.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에디터 윤세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뭐요? 2018년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윤세민의 개인적인 관심도 있어요. 그래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건 좋은 일이죠. 최저임금에 관심이 있는 언론인이 있다는 건. 되게 정말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인들이 자기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알게 되겠죠? 뉴스를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요. 그 상황을 자신한테 대입시켜보는 데에는 조금 더 높은 레벨이 필요한가 봐요. 이번 최저임금 이슈가 나오는 숫자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냐? 그게 마치 이번 정권의 전투력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급으로 치면은 157만 3,770원입니다. 네. 정규직도 이보다 못 받는 신입사원들 많죠? 그렇습니다. 인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년의 평균 인상률은 6.41%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인상률은 16.4%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평균의 2배가 넘게 지금 인상이 된 겁니다. 인상률로 치면 역대 4번째인데 4번의 경우 중 2번은 최저임금제 시행 초기의 인상률이라서 확실히 올해가 이례적인 인상률입니다.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18% 인상된 적이 중간에 있습니다. 네. 모두들 사업이 번창하셔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우린 어차피 그거보다 많이 주니까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덕담밖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의 당위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자본가들의 당위만 이야기하니까
논의를 발전시키지 않으려는 전술을 쓰고 있달까요? 자기들도 모르게. 네. 경제지도 그렇고 진보지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냥 자기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만 잘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네.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퀴어 퍼레이드는 다른 도시에서는 한국 내의 다른 도시에서는 뭐 이미 거의 다 열렸어요. 네. 서울이 지금 제일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의 독점거래위원장님도 가서 전 광고주와 현 광고주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했습니다. 네. 녹색당하고 인권재단 사람을 감시하고 왔어요. 네. 인권재단 사람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몇 년 동안 퀴어 퍼레이드 참가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온 티셔츠가 팔리는 건 처음 봤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안 사고 버텼으면 공짜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호구들아. 이번 퀴어 퍼레이드는 원내정당, 정부기관 등이 공식 부스를 차린 것도 특기할 만한 점이고 원내정당이 들어왔습니다. 네. 개신교와 불교에서도 부스를 차렸습니다.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전에도 종교단체의 부스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네. 다만 규모가 이번에 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대 집회를 주목하는 분위기에서 지금은 찬성 집회를 주목하는 분위기로 논의가 한 단계 올라간 거라고 봅니다. 큰 그림을 보자면 어느 쪽의 노선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종교가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제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의 종교들은 그동안 써먹던 되게 중요한 텃밭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날아갔습니다. 네. 안보 장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한 게 이제 그 무슬림 혐오였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지금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왜냐하면 근데 무슬림 혐오는 지금 애매합니다. 한국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성소수자 혐오예요. 네. 근데 이 무슬림 혐오나 성소수자 혐오하고 안보 장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안보 장사는 인권을 논할 수 있어요. 끄트머리에. 그 끄트머리의 리추얼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안보 장사만 하고 아무 빨갱이나 잡아서 두드려 패는 것 같지만 실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면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야 헌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 너무나 확실한 인권 탄압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코드가 분명하면 종교 쪽에서는 그 장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든 인권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주적도 필요하고 인권도 필요해. 사람 일부에 대한 혐오는 미래가 없는 장사인 게 지금 종교한테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진보적인 개척교회 같은 곳들이 아니라 네. 큰 곳들도 슬슬 나오고 있다. 10년이 지나면 기하성이 반대편에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되게 늘 하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다. 그 가치관만 분명하다면 의외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다음 뭡니까? 한편 런던의 지하철은 그간 신사숙녀 여러분, 이게 영국 발음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레이디 앤 젠틀맨? 네. 신사숙녀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안내 방송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로 바꿀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런던 지하철은 언론에서 런던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포용적인 표현으로 바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팟캐스트 진행자 같은 얘기를 해봐야죠. 제가 뭘 했습니까? 알파벳 언어는 불완전하다고요. 예. 한국은 이런 거 고민할 일 없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환타님이 부탁하신 뉴스 라운드업 소식입니다. 네. 지난번 방송에서 홍콩 환타님이 입법회 선서에서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2명의 의원이 의원진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이건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셨겠죠?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네. 같은 이유로 4명의 의원이 똑같은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명의 의원은 사회민주연성의 렁커콩 주석, 그리고 조슈아 원과 같은 데모시스토당의 네이선 로 주석, 에드워드 이우 의원, 라오 시우라이 의원입니다. 네. 홍콩 환타님의 추가적인 설명에 의하면 이 의원 4명이 자격을 박탈당함으로 인해서 지역구 35석 중에 민주파가 얻은 19석, 그리고 그중에 6석이 날아갔다. 즉 31%가 날아갔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석짜리 한국에서도 6석이 날아가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도 말이죠. 지금 개헌저지선이 그래서 아슬아슬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은요. 네, 또 중국 소식입니다. 네. 2017년 7월 13일 류샤오보가 사망했습니다. 네, 류샤오보 선생이 사망했습니다. 2010년에 노벨평화상이 중국에서 감옥에 갇혀 어떻게 10분 동안 몇 번을 틀리든 그래.
사람 노발대발하게 하네. 노벨 평화상. 2010년 노벨 평화상이 중국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인권운동가에게 수여되자 중국이 노벨위원회에 항의했다는 이야기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국제사회의 진상이죠. 이후 노르웨이가 무역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옥중의 수상자는 물론이고 대리수상을 할 만한 모든 사람을 출국 금지시켰죠. 언제나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점이죠. 기왕 속 좁을 거 더럽게 꼼꼼하다. 여튼 사인은 가남이었습니다. 생전의 가족은 독일에서 치료를 하겠다고 중국에 요구했지만 중국은 거부했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에서는 류샤오보에 대한 언급이 일체 금기시되었지만 그렇다면 홍콩이 보여주죠. 홍콩에서는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본토보다 해외 추모 열기가 더 뜨겁죠. 왜냐하면 화교 없는 동네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신은 이틀 만에 화장되어 바다에 뿌려졌는데 외신들은 모두 중국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침탈 가능성이 엿보이죠.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류샤오보와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상하죠. 웨이보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카톡인 위챗에서는 류샤오보라고 쓰고 전송을 누르면 전송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거대한 심심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런 류샤오보가 다 금지가 됐으니까 주어를 빼고 그냥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스트 인 피스죠. LIP라는 단어도 RIP. RIP. RIP라는 단어도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 인권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있다면 류샤오보 선생 같은 사람이 대표를 할 텐데 타계하셨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절망감을 느꼈어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나은 뉴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지난주 홍콩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홍콩 시민들의 생각도, 혹은 공산당 이외의 정치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중국 시민들의 생각도 비슷하지 않을까. 앞으로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다. 중국이 한국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낸 성적이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피땀을 흘렸는데 별 볼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건 좀 예의 바르진 않은데 네. 성공의 기억이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한국은 여러 번 성공했는데도 그 성공 직전까지는 열패감에 짓눌려 있었거든요. 네. 몇십 년 동안. 중국은 어떨까를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뉴스들이었습니다. 에디터 윤세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았던 듯 몰랐던 르포. 기묘한 이야기. 작년 가을에 마지막으로 뵀을 때는 뎁숑 뚱뚱했는데 지금은 뎁숑 늙어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네티즌 20호님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20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예. 한국에 왜 웃어요? 그게 뭐예요? 드래곤볼도 안 봐요? 프랑스어판으로 보세요. 네. 예. 왜냐면 공부하려면 번역어투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현대인의 교양서죠. 네. 드래곤볼이 번역 안 된 나라는 없기 때문에. 드래곤볼 애들 보더라고요. 네. 저의 지론 중에 하나죠. 드래곤볼을 아직 보지 않았다는 건 인생이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게 남아있으니까요. 예. 여튼! 네티즌 20호님과 함께 합니다. 이분 언제 돌아오냐고 9개월간 떠들어줬던 청취자 여러분. 조금 땡겼습니다. 오랜만에 요청을 드렸더니 개편된 그 알실에 아직 적응을 하실 수 없었어가지고 원고를 주셨는데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렇죠. 그리하여 우리 불쌍한 손희상 선생과 조성주 눈에 안 띄는 문제연구소장은 지금 눈에 안 띄게 7월에는 짜져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보죠. 미국과 일본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홍석사는 그 오쇼 라지니 씨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1931년에 마디아프라데시에서 태어나서 90년에 사망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만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사람의 에세이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배꼽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배꼽은
저도 봤어요. 명상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에세이집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 사람의 책이 국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발간됐습니다. 인도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얻었던 오쇼 라지니 씨는 이제 아슈람, 수행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기의 아슈람을 열어서 돈을 무지하게 법니다. 인도에서 돈 벌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인도인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슈람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들고 1981년에 미국으로 갑니다. 오쇼 라지니 씨는 오레곤의 사막지대에 미국판 아슈람을 만듭니다. 개척 아슈람이네요. 26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575만 달러에 사들입니다. 80년대입니다. 란초 라지니 씨라는 이름을 짓고 공동체를 여는데 당시에 이미 롤스로이스 브랜드의 차량을 90대 가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쇼 라지니 씨가 그중에 차 한 대를 몰고 외출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공동체의 사람들이 똑같은 색깔의 열을 서서 그 사람을 맞이하거나 배웅하는 모습은 장관입니다. 저는 사진으로밖에 못 봤지만요. 그냥 그 사막 한복판에 이제 낮은 구릉지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쭉 서 있어요. 닦여 있는 길도 아닌데. 성적인 것에 대한 열린 담론으로 인해서 인도에서는 섹스 구루라고 불렸고 재산이 너무 막대해서 미국에서는 롤스로이스 구루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한 편의 주인공급 인물이었다가 전미의 악명 높은 빌런 같은 이미지를 얻게 된 것은 1984년인데요. 라지니 씨의 추종자들이 공동체가 그 있는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인 와스코 카운티의 선거가 다가왔어요. 그때 자기들이 반대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 선거인단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10개의 지역 식당의 샐러드바에 살모넬라균을 살포합니다. 그래서 751명이 여기에 노출이 되고 그중에 45명이 병원에 갑니다. 소위 라지니 씨 생화학 테러 공격 사건입니다. 1년 뒤에 이 수사를 진행하던 지방검사 찰스 터너라는 사람을 이쪽에서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까지 포함을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 이를 실행한 사람들은 3 내지 20년의 형을 받았고 직접 관련을 부인한 오쇼 라지니 씨는 집행유예 10년에 4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미국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그 후에 고국인 인도에 가고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안티구아 이런 나라들을 쭉 방문했는데 다 입국 거부당합니다. 유일하게 이 사람에 대한 초청장을 발부하고 환대했던 나라가 콜롬비아였는데 마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이 사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급하게 국회가 법을 따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오쇼 라지니 씨는 은둔을 유지를 하면서 저술 활동을 지속하다가 90년에 죽고요. 짧게 줄이면 생화학 테러 공격에 대한 기록은 한국에서 현재까지 한글로 적혀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84년부터 5년까지의 기록이 아예 없거나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아니면 84년부터 5년까지는 미국에 의해 박해를 받았다는 정도의 기록을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을 질투했다. 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취재차 온 사람들 혹은 뭐 수행차 온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의 공동체 아슈람에 가서 이 사람의 롤스로이스를 보고 있으면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롤스로이스만 보고 있느냐며 혼을 냈대요. 그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에서의 그 라지니 씨의 이미지는 좀 성인? 네, 세인트. 실제로는 뭐 하렘 같은 것을 둔 그냥 흔한 왕처럼 살았는데 한국에서의 이미지는 구도자들 중에 저술가를 이제 출판 시장이 많이 찾아다녀요. 그 중에 매우 신박한 상품이었죠. 저도 그 배꼽 같은 에세이집은 여러 번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 책은 기억이 나는 게 아빠가 그 책을 사오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했고 네. 그래서 아빠도 읽어보고 싶었던 거죠. 맞아요. 오레곤 지역의 어르신들은 아직도 이상한 종교 얘기하고 뭐 테러 위협 얘기하고 등등의 세상에 못 믿을 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오쇼 라지니 씨를 떠올립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제 80년대 초중반에는 이것이 이제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미국은 이런 테러 아니더라도 뭐 90년대까지
인종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뭐 폭동도 있었고 큰 집회들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뭐 아직까지 그렇죠. 게다가 9.11도 있었고 그래서 이 오쇼 라즈니 씨 생화학 테러 공격 사건은 조금 잊혀졌는데요. 오늘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일본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쇼 라즈니 씨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네티즌 20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떠올랐던 사례가 이거라서 괜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진 두 번의 에피소드의 주제는 오음진리교 사건입니다. 오음진리교. 네티즌 20호님이 덜 당황한 게 제가 먼저 질러드리죠. 그러니까 뭐 일본의 뉴스나 이런 그 프로그램들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먼저 댓글 달고 싶은 내용은 이거겠죠. 김어준 씨하고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제가 참 그 한국 남자에 대한 평이 박한 사람 아닙니까? 김어준 씨가 좀 더 잘생겼어요. 전 그리 봅니다. 여튼 김어준 씨 떠올리지 마십시오. 이게 한국에서는 그냥 그 웃긴 그 털 안 자르는 남자를 생각하면 오음진리교를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떠올리지 말라고 하면 더 떠올리잖아요. 그게 패착인데 지금. 그죠. 그게 패티시죠. 사람들의. 지금부터 좀 잊어주십시오. 일본에서는 아직 아픈 사건이죠. 뭐 희화화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들이 한 짓이 워낙 황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아픈 사건이긴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그 두 번에 걸쳐서 다루는데 특히 이번 에피소드에서 살인 사건에 대한 묘사가 다수 등장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1995년 5월 20일 아침에 일본의 신흥종교 오음진리교의 신자들이 출근 시간대의 도쿄 지하철에 독가스인 살인가스를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살인사건이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살인가스라고 했는데 이 살인가스는 한글로 쓰면 살인으로 읽힙니다. 그렇죠. 살인입니다. 살인 혹은 살인. 2차 대전 중 독일이 개발한 유기인 계열의 생화학 무기. 중추신경계를 손상, 마비시키며 빠르게 기화하고 제조 방식에 따라 청산가리 등 시안화물에 비해 최소 100배, 최대 100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킬로그램당 50에서 100mg 정도만 흡입해도 몇 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나치 독일이 개발한 물건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지하철 살인 사건으로 13명이 사망하고 약 6,3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약 2개월 뒤인 5월 16일에 오음진리교 교단의 창시자이자 교주인 지하철 살인 사건의 주모자인 마츠모토 치즈오가 체포되고 교단의 주요 관계자들이 경찰에 일망타진됩니다. 그 전까지 알려져 있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아사하라 쇼코인데 코로 끝나니까 여자 이름 같아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있었다고 하죠. 네. 쇼코, 종교가로서의 이름이 아사하라 쇼코입니다. 종교 활동을 할 때 이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포되면서 본명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마스모토 치즈오. 이번 방송에서는 본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일본은 누가 체포되면 본명을 전부 다 밝혀버립니다. 예, 성인일 경우에는 실명 보도가 보통 기본입니다. 그게 되게 구시대적인 건데 일본의 미디어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게 발전하고 있는데 일본 TV에 나오는 글자체는 안 바뀌잖아요. 예. 100년도 된 폰트 그냥 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국은 옛날에 인터뷰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모든 실명 다 나오고 사람들 얼굴 다 나오고 심지어 진짜 사람인지 확인시켜 주려고 밑에 민번도 썼어요. 예. 그냥 그런 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체포되면 다 까더라고요, 일본은. 예, 이름과 간단한 주소 정도가 보통 나오죠. 네, 마츠모토 치즈오입니다. 예, 체포됐을 때부터 이 이름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도 마츠모토 치즈오라는 본명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맨 처음에 지하철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주모자를 일방타진하고 난 다음에 수사를 진행해 보니까 이 교단이 지하철 살인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츠모토 치즈오는 모두 13개의 사건을 통해서 27명을 사망하게 한 주모자로 기소됐습니다. 9년이 지나서 2004년 2월 27일에 1심 재판소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사형을 얻어봤습니다. 그리고 항소했고 절차를 다 밟았지만 2006년 9월 15일에 최고재판소에서 사형이 확정됩니다.
1996년 3월 27일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오늘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날까지 도쿄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사형 집행했습니다. 이번 정권이 사람을 많이 사형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형은 아마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페이스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지요. 사형 선진국입니다. 사형은 아마 일본에서는 사라지기 힘들 겁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내각부 같은 곳에서 국민의 의식조사, 여론조사를 하면은 사형에 찬성하는 의견이 80%가 넘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80%가 찬성하면 없앨 수 없죠. 없앨 수 있어요. 어떤 정권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를 높이자 그래서 없앨 수 있어요. 그 다음 선거에서 그 정당은 바로 정권이 될 겁니다. 특히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선거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사형을 없애면 반년 뒤에 정권이 바뀌고 사형 집행할 거예요. 네.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린 논평은 오음진리교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마츠모토 치조를 포함해서 모두 13명에게 현재 시점에서 13명에게 사형이 확정됐는데 아직까지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네. 이에 관해서는 분석이 많은데 가장 일반적인 분석은 이겁니다. 오음진리교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종료할 때까지 중요한 증인들은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은 20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15년, 16년 지났을 때 오히려 인도주의적인 이 측면에서 이 정도 뒤졌으면 차라리 집행을 해줘라라는 말 정도도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의 입장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웃기지 마세요라는 반응이었죠.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발견해야 될 진실이 더 있다면 반드시 거기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20년이 지났는데도.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알겠습니다. 어떤 집념이 보이죠. 거기에서. 실제로 오음진리교 관련 재판은 원래는 2011년 11월 21일에 마지막 피고인이었던 그 사형과 관련된 마지막 피고인이었던 교단 간부 엔도 세이치의 사형이 확정되면서 모두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2011년 이 정도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오음진리교 재판이 드디어 거의 끝나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슬슬 사형 집행하나 보다. 증거 보존할 필요성이 없었으니까 이제 슬슬 사형 집행하다 하다 보나 했는데 공교롭게도 16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간부 한 명이 2011년 12월 31일에 자진 출두합니다. 자진 출두했어. 40일 뒤네요. 마지막 판결이 나는 것이 나온 뒤에.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나는 신앙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말하기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신앙을 버렸고 마츠모토 치조의 사형을 막을 생각은 없는데 동일본 내지진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서 철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좀 더 진행이 돼서 2012년 6월에 나머지 2명, 3명이 16년간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네. 16년간 일본의 중요한 역, 파출소 앞 어디를 가든지 간 이 3명의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배자 명단이요. 근데도 숨어 다녔다. 그런데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 2명이 6개월 뒤에 잡힙니다. 당연히 호사가들은 이런 말을 하죠. 잡힌 거냐, 잡혀준 거냐. 왜냐하면 이 2명의 재판이 2017년 아직까지 하고 있고 그러면 사형은 집행 안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을 밝혀내는 거니까요. 동료들의 사형 집행을 막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냐? 라는 의견이 그때부터 있었죠. 네. 그때부터 그런 의심을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 사형 이미 집행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셨던 청취자 여러분에겐 좀 놀라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쿄구치소에 있습니다. 1995년에 있던 일인데요. 예. 지하철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한국에서 보도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중학생 때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왔나요? 크기가 워낙 큰 뉴스였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나름 중요한 나름 큰 글씨로 보도가 됐었어요. 신문도 뉴스도. 일본에선 이게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뉴스를 듣거나 보거나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지능이 성장된 상태에 있던 모든 국민들이 한 번은 봤던 뉴스라는 뜻이죠.
한국에서 이 정도 뉴스는 즐거운 기억으로는 아마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을 거고요. 네. 4강 올라갔을 때. 아픈 기억으로는 공교롭게도 같은 해인 삼풍백화점 중에서 그렇죠. 95년. 맞습니다. 그 정도 사건이 아니면 사람들이 왜 이 뉴스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전 국민이 아는 뉴스 별로 없잖아요. 오음질리그 사건은 틀림없이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뉴스이고 그 말은 1995년에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이 사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라는 거죠. 아, 네네네. 아마 지금의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삼풍백화점 사고를 생각하는 성수대교 사고 뭐 모르죠. 역사책으로 보셨겠죠, 그분들. 네, 제가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예. 그렇게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더 젊은 세대들이 오음질리교를 모르고 성장했다는 게 일본 사회의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2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일본 사회는 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방금도 사형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본이라고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논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형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집단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본에 가셨던 아니면 뭐 영어권에 가서 일본에서 온 유학생을 만나셨던 세계 어디에서건 일본 사회 구성원과 여러분이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칩시다. 일본도 선진국인데 당당한 선진국인데 이렇게 국제사회의 인권 조류에 늦어서 되겠냐. 일본도 빨리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주장을 하셨다고 칩시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반대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그러면 오음질리교 교주 마츠모토 치즈오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냐라고 대답할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군요. 그 반박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니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사례를 드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하시던가 아니면은 사형에 반대하시는 분이라면 사형의 반대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서 맞다 나는 그 사람도 사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던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본 사회의 사형 폐지를 논의하려면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이 말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논리를 짜야 돼요. 마츠모토 치즈오를 꺼낼 것이다. 그거를 대비하지 않고 사형제 폐지 디스커션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 사람은 준비가 덜 된 겁니다. 반드시 그 말이 나와요. 다른 거 조금 가까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일본에서 공모죄가 신설돼가지고 한국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죠. 마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된 걸로 합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일본이 지금 신설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모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JTBC 2017년 6월 6일 일본 아베 정권이 범죄를 사전에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공모죄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 마음까지 처벌하는 전방위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감시사회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지만 허사였습니다. 자민당이 주도해 테러 등 준비죄, 이른바 공모죄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각해학원 수의학부 특혜 의혹이 국회에서 계속 다뤄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란 분석입니다. 시민에 대한 감시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공모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있는 XSFM의 미디어 센터가 그 한국 언론의 중심지잖아요. 여기를 아주 커요. 여기를 이제 한국 언론을 지배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테러를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탄이 터졌어요. 네. 그러면 폭탄 터뜨린 사람은 체포해야 됩니다. 폭탄을 설치했는데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설치했기 때문에 체포해도 됩니다. 설치하려고 폭탄을 만들었어요. 체포해야 되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자기 자취방에서 친구 2명이 야 우리 XSFM 미디어 센터에 폭탄 설치하자. 응 그러자. 이 시점에서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공모죄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이 시점에서 체포하는 게 왜 나쁘냐. 두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따라옵니다. 자기 방에서 두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걸 국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공모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사생활을 일정 부분 감시해야 됩니다. 도청을 해야 되고 미행을 해야 되고 이메일을 열어봐야 됩니다. 일본이 공모죄를 신설했다는 건 그 절차를 앞으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그렇죠. 법들을 고쳐야 된다는 말이죠. 네. 당연히 반발하죠. 이런 식으로 시민의 그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도 되느냐, 왜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느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라고 합니다. 반대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상상이 되시겠죠? 그렇게 개개인의 사생활을 조금씩 침해하더라도 지하철 살인 사건 같은 거 딱 하나만 막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것 아니냐. 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일본의 지금 이 사례는 정말로 많이 미국 매파가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았던 애국법과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마이너리티 리포트법이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처벌. 예. 그건 반드시 국가의 사회에 대한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예, 그게 없다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지금 프랑스와 영국의 극우 정당들은 살고 싶으면 그거 도입하자고 얘기해야 돼요. 몇 년 전에 네. 만우절쯤 해가지고 네. 어떤 기사가 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프랑스의 각 가정에 화재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가 됐었거든요. 아, 그제서야? 네. 그래서 그때 어떤 기사가 떴었냐면 사실은 이게 프랑스 정부가 시민들을 감시하려고 그 안에다 뭘 넣었다. 저는 사실 한국인이니까 그 기사를 보고 정말 그랬었는데 프랑스 애들은 그냥 만우절이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다르구나. 프랑스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국가가 감시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호들을 낮게 생각하는군요. 그럴 그렇죠. 리가 없다라고. 국가가 미쳤어 뒤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불을 질러버리겠어. 예. 그런데 일본은 아니다. 일본은 아니죠. 일본은 감시하려고 하면 감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인권을 침해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있을 수 있는 사고 몇 가지를 위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황을 원래 논의의 일고의 가치가 좀 없는 편인데 이걸 논의선상에 올리면 일본인들은 오음진리교를 떠올리기도 한다. 떠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회적인 비용인 거죠. 디스커션을 할 때 저 사람이 오늘 디스커션 60분짜리에서 5분째 오음진리교 꺼낼지 35분째 꺼낼지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꺼내긴 꺼내요. 그걸 나왔을 때 반박할 논리를 구축해 두지 않고 디스커션에 참가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음진리교가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2017년에 공모죄를 토론할 때도. 그러니까 자유와 안전이라는 두 개의 큰 가치가 서로 상치되는 가치 중에서 안전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사회적 트라우마로 여전히 활용하는 그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 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오음진리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이번 시간에는 오음진리교 사건 전체를 한번 조망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22년이 지났는데 일본인들이 아직까지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트로를 확인하셨습니다. 공포영화를 볼 때는 칼슘이 중요합니다. 놀라 자빠지지 않으려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둘째 줄을 읽어주세요. 네. C3G. 네. 거죠. 네. 하루니아예요? 네, 맞아요. 짭 같아요? 아로니아 집 요즘 같아서. 방송 좀 들어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루니아 C3G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아로니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로니아 진. 가장 간편한 아로니아는 하루니아. 평산네이처. 뉴스를 보면 운전을 못하겠어. 대영치돌 사고 급발진. 보복 운전에 폭력에 블랙박스 영상 보면 정말 무섭더라고. 넌 블랙박스도 없잖아. 그래서 살려고. 근데 찾기가 어려워. 뭐가 어려운데. 화질, 화각, 상시 전원, 가속도 센서, UI, SD카드 수명 관리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 중에 뭐가 어려워? 알았으니까 네가 한번 추천해봐. 하하! XS몰에 있는 미르 블랙박스. 기본 스펙은 확실히 갖추고 가격은 확실히 낮춘 미르 블랙박스 M8. 본사는 물론 50개 공인된 서비스 센터에서 믿을 수 있는 서비스. XS몰에서 구입하면 AS 기간 연장까지. 어렵고 복잡한 선택 미르 블랙박스가 도와드립니다. 미르 블랙박스 M8? 난 이름만 기억한다. 돌아왔습니다. 네.
그냥 소개만 드리기에도 사건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네, 13개의 사건을 통해서 27명을 사망하게 했으니까요. 그 사건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음진리교의 시작 1984년 2월. 오음진리교는 1984년에 처음 시작됩니다. 오음진리교의 교주 마츠모토 치즈오는 1955년생이고요. 1984년에 도쿄에 작은 요가 교실을 개설합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요가 교실이라고 하면 지금 요가 스튜디오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조명이 굉장히 밝고 벽 한 면이 유리로 그 거울로 되어 있고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좋은 요가 교실과 다릅니다. 이 당시 80년대의 요가 교실은 초능력 수양소? 그 마스모토 치즈오의 사진들을 보니까요, 허경영 씨처럼 공중부양하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딱 봐도 표정이며 딱 봐도 공중부양한 게 아니라 허벅지로 방금 뜬 거거든요. 오,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었네 싶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 좀 이따 알겠습니다. 좀 이따 나오는데, 네. 그게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아, 그렇군요. 안 좋은 의미로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초능력을 얻기 위한 정신수양 교실 같은 겁니다. 마츠모토 치즈오는 1977년에 도쿄에서 대입학원에 들어갔다가 대입에는 실패하고 가정을 꾸린 다음에 침구사를 하거나, 침구사라는 게 한국의 한의사 같은 게 일본에는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침과 뜸을 하는 자격이 따로 있어요. 그게 국가 자격인데 그 침과 뜸을 하는 걸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약국 경영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당시부터 종교 활동, 특히 불교, 선교, 요가 등에 굉장히 심취하게 되고 자기가 요가 교실을 연 것입니다. 이 요가 교실이 1986년에 오음 신선회가 되고, 오음 신선회. 신선은 날아다니는 신선입니다. 네. 프레시아다는 신선은 아니고요. 1987년에 진지하게 말씀하셔. 네. 1987년에 오음진리교로 이름이 바뀝니다. 당시 마츠모토 치즈오는 32살이었습니다. 32살에 종교를 열고 개창자가 되었어요. 오음은 알파벳으로 치면 AUM이 되고요. 산스크리트 주문입니다. 원래 이 발음은. 일본어는 오우무라고 하는데, 세 글자가 각각 우주의 창조, 유지, 파괴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가치중립적인 말을 하긴 좀 힘드네요. 사실 이 집단의 사상체제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음이 그럼 요가할 때 오음 하는 그 오음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면 제가 요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예, 아마 인조인간은 요가 따위 하지 않아요. 스트레칭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네. 오음진리교가 단기간에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 사진이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도 오음진리교라고 만약 여러분이 화상 검색을 하시면,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 이게 많이 나올 겁니다. 1980년대 일본의 오컬트 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오컬트가 유행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일본에 나왔던 서적 중에 몇 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걸 제가 나중에 보고 굉장히 놀란 기억이 있어요. 아, 저도 지금 떠오르네요. 저 어릴 때. 맞아요. 90년대 초반일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80년대 후반에도. 네. 비과학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책들이 지금에 비해서 되게 많았던 걸로. 피라미드가 어떻고, 피라미드 맞아요. 파워가 어떻고, 우주와 교신을 하고 어쩌고. 자연 발화마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런 게 엄청난 붐이었어요. 일본에서 붐이란 건 뭘까요? 책과 잡지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번역하면은 한국에서도 팔 수 있죠. 그게 이제 TV에 화석처럼 남아서 매주 서프라이즈잖아요. 그게. 맞아요. 예. 서프라이즈의 플롯이 80년대 유산이죠. 게다가 딱 우리 세대가 환상특급 보고 자라난 세대란 말이에요. 예. 난 모른다. 그때는 재밌는 거 보려면, 재밌는 거 찾으려면 책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다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뤄야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이 80년대 오컬트 붐은 굉장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사랑했던 프레이즈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 초능력, 굉장히 유행했어요. 이런 관심이 치솟던 시절이었고, 그게 1990년대 신흥종교 붐으로 이어집니다. 오음진리교에 관해서 제가 아까부터 신흥종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네. 좀 한국과 다른데, 한국은 아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카테고리의 종교를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언론인들이 이단 사이비라는 말을 쓸 겁니다. 네. 그렇죠.
이단과 사이비는 종교는 괜찮은 종교가 있고 좋은 종교가 있는데 그것의 반대쪽 끝에 있거나 비슷한데 닮았는데 사실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이비는. 가치 판단이 있는 나쁜 종교. 나쁜 종교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좋은 종교도 있습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일본은 종교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치 중립적이에요. 신흥 종교인 거예요. 새롭게 흥한 종교일 뿐인 거예요. 새롭게 세력을 얻고 있는 종교 붐이 1990년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사우스파크에 나온 명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종교는 면세받으면 종교, 아니면 악당. 그렇죠. 당시 일본은 버블 경제로 경제적인 윤택감이 거리에 넘치고 있었던 데니까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으니까는 정신적인 윤택감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게 조금 기이한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도중에. 웰빙 열풍이었군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일정 부분이 오컬트 붐과 신흥 종교 붐으로 치달은 거죠. 그리고 이 조류를 오음질리그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1985년 10월에 마츠모토 치즈오는 한 오컬트 잡지에 내가 수양을 해서 공중부양에 성공했다라면서 사진과 기사를 내보냅니다. 아, 제가 본 그 사진이군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 사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속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방금 떴기 때문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과거의 일을 생각할 때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머릿속에서 지워줘야 되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포토샵이란 건 당연히 쓰지 않았고요. 그렇죠. 80년대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80년대는 카메라는 고급품이었어요. 사치품이었어요. 그럼요. 특히 렌즈와 바디를 따로 살 수 있는 카메라는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럼요.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할 수 있는 카메라 트릭이 당시에는 통했던 거예요. 물론 그걸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으로 이거 바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게시판에 남질 않으니까. 각자 잡지책 보고 집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속는 사람은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교세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간부들 중에서도 이 사진 보고 입교한 간부가 있을 정도예요. 물론 지금도 공중부양 사진은 찍으려면 테크닉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죠? 예. 네. 일단 공중에 부양해야 돼요. 공중에 잠깐 떠야 되고. 네. 염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공중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셔터 스피드가 500분의 1초보다는 빨라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렌즈가 밝거나 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저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런 기술이 없으면 공중을 부양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컬트 문화에 심취해 있던 청년들을 신도들을 확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신흥 종교 붐을 타면서 심지어 1991년 9월에는 아사히 TV의 유명한 방송에 이 오음진리교 교단의 간부와 교주들이 전부 다 출연해서 토론을 할 정도로 언론에도 출연을 했어요. 놀랍죠. 언론도 잘 이용했습니다. 네. 당시. 오음진리교는 아까 산스크리트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힌트가 되었겠지만은 인도가 발상지인 여러 종교를 베이스로 한 신흥 종교였습니다. 신흥 종교나 사이비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들 같은 경우에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전혀 새로운 사상 체계를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보통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죠. 저는 보통 칵테일에 비유합니다. 기본이 되는 종교가 있어요. 럼 베이스거나 보드카 베이스거나 진 베이스거나 이렇게 네. 기독교 베이스거나 인도 종교 베이스거나 다른 토착 종교 베이스거나 몇 가지 베이스된 종교에 가미되는 게 조금 다를 뿐이죠. 사이다, 네, 우유, 향신료를 넣던가, 네, 불, 네. 네. 오음진리교는 베이스는 인도 발상 종교였습니다. 불교도 있었고 시바신도 나옵니다. 힌두교도 있었고 티베트 밀교도 나옵니다. 신흥 종교 중에서 모든 종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신흥 종교 중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종류의 신흥 종교는 흔히 이 과정에서 기존 종교의 교리를 기괴하게 비틀고 조합해서 엉성한 신앙체계 비슷한 것을 만듭니다. 일단. 그리고 그걸 어디에 쓰느냐? 크게 두 군데죠. 하나, 교주의 신격화. 체리를 올리죠. 네. 두 번째, 경제적 이익. 인트로에서 말씀해 주신 케이스와 완벽하게 일치하죠. 오쇼 라즈니시.
교주가 신격화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서 있어요? 차 타고 지나가는데. 나 전 너무 놀라운 게 똑같은 색깔 옷을 입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같이 수행하면은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겁쩔어요. 왜 거기서 그걸 하고 있겠습니까?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네, 원래 있던 종교를 비틀어서 그 다음에 네.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죠. 옴질리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옴질리교는 교주 마츠모토 치즈오가 번뇌와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최종 해탈자이며 해탈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힌두교의 주신 중 하나인 시바신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수로? 신도들을 해탈로 이끌기 위해서 수행을 시키는데 그 인도계열 종교에서 고행을 하는 경우에 좀 이들은 기행을 합니다. 이상한 짓을 해요. 기행에 가까운 수행을 가르치면서 수행의 속도를 내는 방법이라고 마츠모토 치즈의 피를 100만엔에 파는 등의 수단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합니다. 피를 10배로 하면 1,000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제가 한참 그 헐벗었던 시절에 제가 헌혈 좀 했습니다만 고3 때. 그러면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조조 영화표 정도였는데 100만 엔? 100만 엔. 옛날에는 엔이 너무 세서요. 네. 100엔이 2,000원 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80년대 100만 엔이니까요. 큰 재산이죠, 이 정도면.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느 신흥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충격받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그 신흥 종교라는 어떤 사업 모델을 선택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밟아 나가야 되는 일이죠, 이건. 네. 그런데 옴질리교의 결말은 왜 그렇게 끔찍했을까요? 옴질리교가 당시 일본에서 발생한 다른 많은 신흥 종교와 달리 각종 강력한 범죄를 일으키면서 폭주하게 된 배경을 저는 3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종말론. 두 번째, 기괴한 출가제도. 세 번째, 살인에 대한 합리화. 자, 사실 지금 이렇게만 듣고 있으면 종말론 하나만 이해되고요. 나머지는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출가제도가 기괴하고 예. 출가제도는 그냥 출가지 어떻게 기괴해 그게. 살인에 대한 합리화. 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선 종말론입니다. 당시는 세기 말이었고요. 그냥 센츄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1000년이 끝나는 시점이었죠. 그렇습니다. Y2K가 다가올 때입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미성년자이신 분들한테 세기 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거의 4호가 되었죠. 그러게 말이에요. 세기 말에서 18년이 지났잖아요. 나이 먹고 보니까 그냥 월말 그런 거였어요. 네. 제가 99년 12월 31일에 저 친구 녹음실에 가서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네. 1999년에서 2000년을 노래 녹음하다가 보냈었어요. 짜장면 먼저 시켜놓은 거 먹고.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굉장히 멋진 방법이네요. 다른 일 할 것도 어차피 없었고 부모님 어디 놀러 갔고 예. 해가지고 원래 세기 말 정도가 되면은 뭐 종말론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때는 좀 규모가 달랐어요. 1000년이 끝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밀레니엄이란 말도 유행하고. 네. 정당사를 보면서 새롭게 공부하던 청년들이 새천년 민주당 이게 뭐야라고 말한 자 있어요. 여러분 새천년은 무슨 정관인가? 여러분 그게 세기 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화가 되었지만 영자신문 보시면은 그 뉴 밀레니엄 네, 맞아요. 새천년 민주당 그런 거였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그 7의 달이니까 1999년 7월이었던가요, 그게? 지금 만약에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 뉴스를 켰는데 뉴스 앵커가 여러분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대형 방송 사고거나 아니면 무슨 큰 이벤트를 하는 거겠죠, 그 방송국이. 그런데 1999년은 실제로 앵커들이 이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2000년 1월 1일. 예. 그게 농담조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예언들 전부 다 빗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확인하셨듯이라는 게 방송 멘트로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2000년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재산을 날린 사람들에 대한 다큐 같은 것들이 나왔었어요. 예. 저는 그때 고3이어가지고. 공부했다 이거 아니에요? TV 안 보고. 아니 기숙사에 갇혀가지고. 사회와 단절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해안이 떨어져가지고 공부 노동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 아니에요. 철없이. 네.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 보기에 윗세대들이 우리 사회 어른들이 이렇게 바보였나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온 사회가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믿었고 어떤 정도였냐면은
나는 믿지 않지만 종말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일부는 있어라는 것 정도는 모두 인식하고 있었어요. 세기말의 풍경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잠깐 생각난 건데 세기말도 고3은 비껴나가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물론 롯데가 플레이오프에 나가면 부산의 남학생들은 수능을 망칩니다. 근데 그건 롯데가 잘할 때지. 예, 그렇죠. 세기말은 다른 얘기예요. 게다가 이게 완전히 바보 같은 소리도 아닌 게 1980년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핵전쟁에 대한 종말이라는 것은 꽤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지나고 보면 헛소리처럼 보이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냉전 속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 핵전쟁을 통한 인류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철의 장막 시대의 이후에 다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 심심하면 시사지가 떠드는 얘기는 세 번째 세계대전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죠. 1차 대전을 겪은 서구 세계는 전쟁은 늘 난다. 라는 이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오음진리교는 이 세기말적인 풍경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어쩌면 오컬트도 그런 면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네요. 굉장히 이른 단계에서 1987년에 마츠모토 지조가 교단 내부에서 설법을 하거나 서적을 낸 것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발언이 오음진리교가 3만 명의 진정한 의미의 해탈자를 만들어서 세계를 확산시키면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 1993년까지 세계에 2개 이상의 지부를 만들지 못하면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반드시 핵전쟁이 발발한다. 남은 시간은 15년 정도뿐이다. 왜? 그러니까 이놈의 신흥 종교들 보면요. 어차피 과학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을 가지고서 그 반동으로 이 종교를 선택하게 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건 맞는데 비과학적으로 숫자를 막 던져요. 아, 맞아. 맞아요. 우리 가끔 우리 방송에 나온 적 있었던 부산시 기장에 큰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무슨 종교가 있습니다. 예, 거기도 9,999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근데 신도가 참 많은데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취업문처럼 숫자 정확하게 그것도 십진수에 그럴듯하게 맞춰놓으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착시가 와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화법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어떤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숫자를 던져줘라. 맞아요. 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보이고 신뢰가 쌓인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연구에서도 통계 자료 항상. 그렇죠. 이제 옛날 사람들은 대학이나 들어가서 그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저 게시판에서 싸우면서 다 배워요. 다 배우죠. 숫자를 깠더니 얘가 쫄더라. 엄마 욕을 하면 안 쫄든 애가. 그런 식으로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자극합니다. 이게 웃어넘기기 어려운 게 신도들 중에서 마츠모토 지조를 정말 진심으로 믿었고 아직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은 2015년에 일본 언론이 인터뷰를 해봤어요. 아직까지도 그 지하철 살인 사건에 대해 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인류를 구제하던 중이었다라고 대답을 해요. 아, 아직까지도. 네. 이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종말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세뇌하고 그걸 통해서 이것은 더 많은 인류를 구하기 위한 길이다라는 신념을 심어준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게 종말론이고요. 두 번째 출가제도입니다. 출가제도.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오음진리교는 1986년 9월에 출가제도를 만들었으며 당시 이미 20명의 출가자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내용이에요. 1989년에 확립된 출가 시 서약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가 중에는 교단에 폐를 끼치지 않는다. 네. 가족, 친척과 인연을 끊는다. 가출인데요? 네. 교단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이건 뭐예요? 모든 유산과 재산은 교단에 기증한다. 어머. 장례 등은 교주 마츠모토 지조가 관장한다. 장례. 예. 사고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질 경우 처치는 교주 마츠모토 지조에게 맡긴다. 이건 몇 개 있지도 않은 조항 중에 의식불명은 왜 있어요? 굳이. 수행이 기괴하니까요. 그건 잠시 후에 들을 수 있겠군요. 위자료 손해배상 등 모두 마츠모토 지조에게 맡긴다. 이거를 자기 손으로 이 서약서를 손으로 쓰고 유서도 쓰고 난 다음에 출가를 했다고 해요. 나중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일본 사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걸 교육 탓하는 사람들 있죠. 왜? 기승전 교육이 잘못됐다. 이 서약서를 보고 이걸 손으로 베껴 적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요? 왜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냐.
장례를 교주가 관장한다는 건 시신을 소각해버리면 증거를 남기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렇죠. 장례를 내가 치러줬다, 소각했다, 화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서약서를 제출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이러면 출가자 본인의 안전은 당연히 위험하죠. 이거는 뭐 아까도 사실은 살짝 떠올렸는데 이거는 ISIS보다 더한데요? 게다가 이런 출가자들이 늘어나면은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교단 시설은 당연히 늘어나야 합니다. 그건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자기 재산 들고 나오는데? 예. 그리고 땅을 확보하려면 누구 땅을 사야 되죠.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교단에 바친 신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교단이 범죄를 저지를 때 앞뒤를 가리지 않고 수행할 사람이 늘어난단 말이죠. 게다가 옴질리교는 이 신자들을 평시의 노동력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것도 신흥종교 보통 하는 방식. 보통 하는 일이죠. 옴질리교는 컴퓨터 부품 제조, 판매업, 각종 뭐? 메모리 카드가 굉장히 쌌어요. 잘 팔렸습니다. 그거는 개인 노동자들한테 보통 90년대 때만 해도 건강은 매우 안 좋은 작업 환경 때문에 전 세계 어딜 가나. 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의 신자들을 무급으로 썼죠. 각종 식당, 프랜차이즈, 건설, 부동산업, 인력 알선업 안 한 게 없어요. 합법적인 사업들. 합법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교단 정책을 굉장히 증식해 나갑니다. 결국 전성기에 출가자 약 1,700명, 신자를 포함한 재가 신자 약 10,000명의 교세를 확보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자본의 규모로만 생각할 것 같으면 10,000명을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수준의 최고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10,000명의 그냥 정규직, 맨 밑. 10,000명을 다 뭐 비정규직, 조금 위. 10,000명을 뭐 밀리샤, 군대로 동원했다. 좀 위. 근데 이건 최고인데요. 최고죠. 재산을 살리고 오잖아. 게다가 노동력은 공짜고요. 네. 그런데 신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가족들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출가를 했다곤 하지만 1,700명어치 가족들이 붙어보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들이 교단과 대립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이렇게 두 번째 폭주를 위한 조건이 성립됐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남아있죠. 마츠모토 치조는 교단 설립 초기 단계부터 종교 지도자, 구루, 나중에 돈사라고 하는데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 제자가 저지른 살인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법당국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문서화된 게 있느냐. 음성 녹음이 됐든 뭐가 됐든지 증거를 찾아내야 되니까요. 때문에 마츠모토 치즈오는 자기 손으로는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요. 기소된 사건 안에서는. 네. 13건의 사건 중에서 자기가 직접 죽인 건 한 명도 없습니다.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이 죽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모자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에서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티베트 불교 용어인 포아가 등장합니다. 포아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일본어에서도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요. 포아라는 단어는 원래 지금도 포아라고 하면 옴질리교 이야기구나라고 압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본어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티베트 불교 용어고요. 옴질리교 때문에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원래는 현 시점보다 높은 세계로 의식을 옮기는 것, 뭐 이런 의미인데 마츠모토 치조는 이 단어를 악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 자신이 누구를 죽이라고 하면 그 상대방은 이미 죽을 때가 된 것이다. 데스노트. 그 데스노트네, 진짜. 그대로 두면 이 사람이 악업을 쌓아서 지옥에 떨어질 텐데 제자를 써서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좋은 타이밍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살해당한 사람의 영혼은 좋은 곳으로 가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다시 현생에 살려서 윤회를 시켜서 더 좋은 수행을 시키게 되고 그러면 살해당한 사람도 구제되고 살해를 시킨 제자도 공덕을 쌓게 된다. 이게 이미 1987년 단계에서 확인되는 발언이에요. 네. 그 말은 상당히 초기부터 교주의 명령에 따른 살인은 정당화될 수 있다. 심지어 살인 지시는 제자 본인과 상대방마저 공덕을 쌓게 하고 구제당하는 좋은 일이다. 요 세 가지가 모이면 폭주를 할 수 있게 되죠. 종말을 막기 위해서 인류를 구제해야 되고 출가한 신자들을 몇천 명 단위로, 천몇백 명 단위로 가지고 있고 그들은 명령을 받으면 살인을 할 수 있다면. 네, 이렇게 옴질리교가 폭주를 하기 위한 조건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그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만 이런 거 비슷한 거 많이 들어봤지. 10분 쪽이요? 네, 실제로 이게 그게 교단에 내가 들어왔어. 거기에서 이런 설교를 들어. 그 상상을 해봤거든요. 빨려 들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내 몸을 의탁하기 쉬운 매력적인 비논리예요. 나도 구하고 남도 구했다. 그죠? 악행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라는 거야. 그런 얘기였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기억보다 정확한 기록 미르 블랙박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3.5인치) 터치스크린과 풀 HD 초고화질로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 블랙박스 M8. 아로니아 제품. 한국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곳은 평산 네이처죠.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니아. 돌아왔습니다. 오음진리교가 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말에요. 그것은 알기 싫다 233번째 목요일 순서입니다. 공부노동자 홍소라 석사와 석사 맞죠? 그 되게 욕 같아. 그러니까 평생 석사를 헐. 몇 년째. 네, 네티즌 20%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음진리교가 내부를 이렇게 폭주할 준비가 되고 있었던 과는 반대로 외부로는 기이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마츠모토 치조는 1987년 2월 24일과 1988년 7월 6일에 놀라운 이름이 나올 겁니다. 두 번에 걸쳐 달라이 라마 14세와 인도에서 회담을 합니다. 아이고. 아무랑 같이 사진 찍어주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달라이라마도 결국은 중국 본토에서의 처지가 딱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면 최대한 많이 만나고 해외에서 티베트 쪽에 손 내밀어주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해외에서 찾아온 사람 있으면 만나고 사진 찍어줍니다. 누군지 모르고. 물론 달라이라마 14세는 지하철 살인사건 이후에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과 오음진리교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오음진리교가 특히 교단 초기에 달라이라마라는 이름을 그 권위를 교세 확장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네. 한국에서 선거할 때 도통 우리가 모르겠는 우리 동네 후보들이 자기네 당 당수나 유명한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포스터에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사진으로 시작했다가 TV 나가가지고 알리고 이제 달라이라마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괜찮은 건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권위가 붙는 거죠. 네. 그렇게 외부로 교세가 확장되는 가운데 고지방 다이어트 같은 건가 보네요. 한동안 엄청들 해봤어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효과 본 사람 있나요? 모르겠어요. 양돈 농가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웰빙이 돼서 이제 트레이닝 받고 뭐 이러셨겠죠. 그렇게 외부로 교세가 확장되는 과정 중에서 내부에서는 비극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교단 내부 살인사건 1989년 2월 10일 오음진리교의 수행은 고행이라기보다는 기행에 가까웠습니다. 이상한 짓들을 했어요. 1988년 8월에 후지산 부근에 개설된 오음진리교 총본부, 일본 전국 각지의 시설들을 많이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도쿄에 건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지산 부근에 자신들이 교단 시설을 세웁니다. 땅 살 돈은 많았겠죠. 그렇겠죠. 건물도 세우고 해서 총본부를 만들었는데 거기 수행 내용 중에서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수중에 몸을 완전히 잠긴 삶에 가사 상태가 될 때까지 숨을 참는 것. 교주인 마츠모토 치조의 뇌파와 동조하기 위해서 전기가 통한 헤드기어를 쓰고 머리에 수볼트의 정류를 흘려 넣는 것. 심지어 땅속에 파묻힌처럼 며칠씩 명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단의 홍보 자료에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인도주의가 발전되지 못했던 시절에 사형 집행하는 법 같네요. 그 왕자의 게임에서 네. 강철군도 거기서나 볼 수 있는 느낌입니다. 그걸 198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본인들이 원해서. 네, 스턴트맨 말고. 이 정도 수행 과정을 하면서 사고가 안 생기면 이상하죠. 1988년 9월 22일에 후지산 총본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신자 한 명이 괴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증언들을 모아보면 일종의 발작 증세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산소가 뇌에 많이 공급이 안 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식사량도 좀 적었다고 하는데 이 신자들 자체가 신흥 종교들이 자주 쓰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자지 못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해요. 발작 증세를 보이는 신자 한 명이 나옵니다. 마츠모토 치즈오는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신자를 목욕탕으로 데려가서 머리에 물을 뿌려서 안정시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당연히 잘못된 짓입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도 없었다는 말이죠. 신자 여러 명이 이 지시에 따르는 과정에서 발작 증상을 보이던 신자가 사망합니다. 마츠모토 치즈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신자의 사망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경찰에 알리면 교단의 기세가 꺾이고 되고 인류를 구제하는 계획이 늦어지면서 너희들도 동의해라 라고 말을 해서 사망한 신자의 시신을 소각해서 증거를 인멸합니다. 뭐 어느 정도 예측하실 테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의 시초가 이거였군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업주로서의 마츠모토 치즈오의 입장에서는 한참 잘 나갈 때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막고자 했겠죠. 아까부터 계속해서 국내 뭐 대기업들의 사례들도 중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교단에 출가할 때 썼던 계약서의 무서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장례를 교주가 관장한다. 가족 친척과 인연을 끊고 의식 좀 불명에 빠질 경우에 처치는 교주가 다 하고. 예. 여러분에게 그런 계약서나 서약서를 들이미는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난 다음에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1989년 2월 10일에 지난해 9월에 발작 증상을 보인 신자가 사망하는 것을 같이 지켜봤던 신자 중에 한 명이 옴질리교 탈퇴를 선언합니다. 간부들은 이 신자를 교단 시설 한 곳에 묶어두고 마츠모토 치즈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군요, 지금. 예. 이 내가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신자가 나를 끝까지 여기서 잡으면 교주인 마츠모토 치즈오를 죽여서라도 여기에서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마츠모토 치즈오가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 신자가 외부로 나가면 이 신자는 그 사망 사건을 본 사람입니다. 외부에 나가서 밝힐 수 있죠. 그러면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된다고 할까요? 아니죠. 구제가 늦어진다고. 인류를 구하는 계획이 늦어진다고 하죠. 간부들에게 이 신자를 다시 한번 설득하고 설득에도 듣지 않으면 포화시키라고 명령합니다. 확인된 것 가운데 최초의 살인 명령이고 포화라는 단어가 살인 지령으로 사용된 첫 사례입니다. 이 신자는 간부들이 거듭된 설득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간부들은 이 신자를 목을 눌러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신은 당연히 소각했죠. 교단 내부에서 신자를 상대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묻혀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알래야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목요일, 금요일 방송 분량은 어떤 분들께는 청취를 권하지 않습니다. 네. 앞에 이미 강조를 한 번 더 드렸는데요.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일 방송 분량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티즌 20호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파트너 아임닭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네. 물론 이렇게 자꾸 막 반말 섞어하고 막 이러니까 처음 보면은 우리 홍소라 석사 참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때 그래도, 방송 나가지고 네. 몇 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방송할 때 그래도 저 방송할 때 보면은 무례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진짜 무례하면 예를 들어 지금 네티즌 20호님하고는 오늘 처음 뵀나 두 번째 뵀나 그래요? 두 번째죠. 예. 막 끼어들거든요. 오늘 지금 자기 분량 지금 쟁취 못하는 거 보십시오. 광고만 읽네요, 거의. 아니 아까 너무 웃는다고 뭐라 그러셔갖고. 네. 내일 이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들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부노동자 홍석사가 다시 나올 겁니다. 네. 유승균 PD였습니다. 내일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